저는 차이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팬을 하는 사람인데 좀 더 균형 있게 보고 지역을 전체를 넓혀서 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를 부른 거로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우리 코리아 차이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맨 처음에 코리아 차이나 리더십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저도 조금 관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봐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2주일 동안 일본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SNU인 도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에 이어서 바로 한일 포럼이라고 하는 한일 지식인들의 여론 주도층의 포럼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마모토의 지사께서 한번 와서 강연을 해달라 해서 쭉 2주일을 돌아보고 왔는데 돌아오면서 느낀 감상은 한일 관계가 참 만만치 않겠다. 중일 관계도 그렇게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강의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파워포인트 만들기 시작할 때 영어로 시작해서 그냥 그 파워포인트는 영어로 두고 한국말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파워 시프트, 힘의 전이, 힘의 이동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특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19세기적인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말에는 일본이 명치유신을 걸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된 국가로 성장을 하고 타라 입구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서구의 열광의 하나로 제국주의의 하나가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커올러가기 시작했고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서구 열강에 의해서 분할이 되고 지배가 되는 상태가 되면서 그 이후로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면은 명치유신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힘의 역학은 바뀌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앞서 나가고 중국이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고 그 이후로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일본이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는 기간이 거의 150년 정도 계속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식민지와 같은 굉장히 불행한 경험들을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었고 한국이 일본에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식민지를 경험을 하고 내일 8월 15일이 되는 날에 광복을 맞는 저는 한국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36년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35년으로 늘 정정해서 합니다. 너무 길게 잡지 말라고 1년이라도 짧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35년의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형태의 질서에 우리가 편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그 냉전 질서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소위 남방 삼강연대와 북방 삼강연대가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는 양상들이 오랫동안 벌어졌습니다. 남방 삼강연대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 북방 삼강연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소련, 북한이 서로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냉전을 거쳤고 한반도에서는 단지 냉전에 그치지 않고 열전,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시기에 걸쳐서 한국은 불행하게도 식민지 지배를 거쳤고 분단과 전쟁이라는 아픈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노선을 취하는 중국과는 대립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인 남기정 교수가 얘기하기로는 일본은 기지국가가 되었고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고 한국은 거기에 최전선에 서 있는 전선국가로 살아가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냉전 시대를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반드시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고 미국이 중국과 그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일본에서는 소위 말하는 닉슨 쇼크가 일어나고 나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로 정립이 되었을 때 일본에서 나온 논리는 버스는 노리오쿠레론, 이 버스에 빨리 타질 않으면 자기들이 버스를 놓쳐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서둘러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했고, 냉전 시대였기는 하지만 미중 관계는 그렇게 지나치게 대립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고, 일중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계속됐기 때문에 냉전이라고 하는 그 차가운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는 상당한 평화, 그 서로 공동 번영하는 질서들이 오래 지켜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건너뛰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지금의 시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일본이 상대적으로 침체하고 미국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저하한다라는 논리가 상당히 유행하는 가운데 누구나 중국의 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국제관계를 얘기할 때 Rise of China, Rise of China, Rise of China가 기본적인 그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논하지 않고서는 국제관계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불과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벌써 20년 넘네요.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Rise of Japan을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의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 일본이 수종주의적인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coming conflict with Japan, 앞으로 일본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일본이 경제 성장의 모델로 여겨지던 일본의 문제, Japan problem 이라는 것이 세계에 쭉 퍼졌었습니다. 일본이 문제다. 일본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의 하나였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중국을 논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힘을 키워가는 일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purpose,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가? 과연 일본은 세계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인가? 과연 일본은 서포터인가? 리비저니스트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박사학위 논문들이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똑같은 얘기를 중국에 갖다 맞추면 거의 맞습니다. 중국의 힘이 성장하고 있다. Rise of China가 파워를 가지게 됐는데, 과연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어떠한 퍼포즈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행동을 할 것인가? Power and Purpose of Chinese, 이게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힘을 가지고 있고 늘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논란의 대상은 Chinese 파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중국이 어떠한 퍼포즈를 가지고 세계 질서에 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현실주의자를 자부하는 미르샤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류의 사람들은 중국은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다, 국제 질서에 수정을 가하려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은 절대로 그런 의지가 없다. 어디까지나
변경을 시도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많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볼 때 이것이 가장 큰 우리한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한테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이전에 중화 질서에 편입된 질서 속에서 살아왔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세기가 지속이 될 때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든지 일본의 같은 진영에 있는 국가로 살아왔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한 국가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동시에 일본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남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양 지역에서 양강이 양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살아나가야 되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라고 하는 가장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20세기 이후에 겪었던 도전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우선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이것에 도전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은 바로 냉전 시대의 소련의 위협이었겠죠. 소련이 미국이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질서에 대신해서 서로 상대편을 봉쇄하고 억제하고 대결하면서 이념을 퍼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갈등이 제3세계와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할지 모르지만은 7, 80년대에 유행했던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같은 이론들은 미국적인 이론과 소련적인 좀 사회주의적인 이론의 대결이 학문의 세계에서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련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도전이었고, 핵 양강으로서 서로를 갖다가 도미네이트 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미국한테 강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 소련은 자기들의 체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인식하에 그거를 개방을 추구하고 개혁을 추구하던 베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되었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도전을 자기들이 스스로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결국은 실패를 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래서 소련이 붕괴하는 과정이 20세기 후반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군사적인 도전이긴 했지만 경제적인 도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냉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소련이 약해지고 붕괴하는 과정을 보면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그 다음은 일본 같다, 일본이 글로벌한 챌린지 같다. 왜 글로벌한 챌린지냐? 굉장히 그 경제적인 활력이 강하고 통상국가로서의 세계적인 통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취하는 정책이 굉장히 그 머컨텔리스트, 중상주의적인 것 같다. 내부 시장은 잔뜩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 시장에 진출하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시장을 개방시키려고 수많은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그것을 가이아츠라고 불렀습니다.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외압을 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아메리칸 프레셔를 얘기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통해서 시장을 개방을 해서 미국의 상품도 팔고 또 일본의 시장도 개방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일본이 미국의 경제 질서에 전면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논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거에 상당히 저항하면서도 한편으로 순응하는 그러한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활력이 있고 미국을 넘볼 만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됐던 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적인 패권 질서 하에서 하나의 서포터 내지는 파트너로 활동을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세계 질서를 수정하는 국가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도전은 국제사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갖다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체제로 바꿔보자 하는 논의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시장에 국한된 측면에서의 개혁을 추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기본 논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중국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질서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도전이 아니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전입니다. 소련은 군사력이었고 일본은 경제력이었는데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 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과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과 군사력을 공히 가지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의 기존 질서를 갖다 같이 유지하는 국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에 도전을 하고 그거에 수정을 가하려는 국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챌린지가 있고 또 지역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활력 있는 국가로 코올라오고 있고, 그러나 일본은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일본은 이제 다 죽어가는 거의 힘이 빠진 나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으로서의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으로서의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 군사력의 면에서도 모든 병력, 자원, 국방비 어느 면을 보더라도 세계의 6손가락 안에 다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군사력이 별로 없다, 군사력으로는 피그미 같다라고 일본인 자신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상을 바라보면은 일본도 그렇게 간단한 국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 경쟁을 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거다. 또 여기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 손을 꽉 잡고 한국을 무시하게 되면 그건 또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제가 벌써 10여 년 된 세미나인데 동경대학의 유명한 다나카 아키코라는 선생님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하고 일본이 너무 대립을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이 양쪽 편을 잡고 있다가 어디로 끌려가야 될지 힘들어서 못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대답이 재밌었어요. 그래도 중국하고 일본이 약간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한테 활력이 있고 한국한테 움직일 수 있는 틈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농담 같은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양쪽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중일 관계를 봐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고, 또 요즘에 와서는 이것이 지역 전체로 보면은 중국에서 어떤 분이 유력한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넓다. 그러니까 좀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질서를 추구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식자가 세상에는 태양은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거지 태양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반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지역의 질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한테 상당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국제적인 거, 지역적인 거에서 좀 더 우리 한반도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한과 혈맹 관계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한국 전쟁 이래로 북한과 중국은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혈맹 관계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어졌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북한이 이 지역의 문제아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중국의 지도부들도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중 관계가 상당히 밀월 관계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결코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때 기존에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인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것이 한국한테는 큰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지금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재호 교수는 한국이 between ally and partner,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국과 또 새로운 파트너인 중국하고 사이에서 어떻게 한국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볼 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질서가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백가쟁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프리도미넌트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세기는 지나갔다, 팍스 아메리카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길승천하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 마시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중국이 이 지역을 갖다 도미네이트 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점점 쇠약해지고 중국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견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의 대외 정책을 보면은 군사적인 개입을 점점 줄이고 개입을 삼가하려고 그러고, 특히 인적인 피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고, 심지어 중앙정부가 시퀘스터라고 하는 새로운 재정 적자를 겪는 것을 보면서 과연 미국이 의지는 있지만 이 지역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커미트먼트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는 그런 시대는 장래에 올지 안 올지는 아니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미중 관계가 기본적인 이 지역을 결정할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저는 여기 콘도미니엄이라고 썼습니다만, 꼭 둘이 합쳐서 무엇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미국이 이 질서를 중심 잡는 세력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럴 때는 협력하는 양상도 있을 수 있고, 신냉전 같은 상황이 양극화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도 힘이 약해지고 중국도 생각보다 그렇게 지역 패권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지 못하고, 일본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한국도 예를 들면 통일이 되는 상황이나 이런 데서 다이나미즘을 가지면서 리저널 라이벌리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19세기 유럽에서 봤던 전통적인 밸런스 오브 파워 같은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거는 세계 전체로 봤을 때 미국의 CFR에 있는 찰스 쿱찬이라는 학자가 아메리칸 센츄리, 차이니즈 센츄리도 아니고 노원즈 월드가 올지도 모른다. 아무도 패권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국제 질서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의를 전개했습니다만, 동아시아에서도 어느 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노원스 월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세력 균형을 가지는, 서로 합종연행하는 그러한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라건대는 아마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유로피언 유니언처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컨설터브 파워, 서로 지역 국가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상황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좋겠다라고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금방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꼭 배제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질서의 새로운 전개와 따라 가지고 상황이 점점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모습은 지역 국가들이 행동하는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적으로서 이 레토릭보다는 역시 현실, 레토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면서 국가관계나 정치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들어와서 이 한중일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 옛날하고 확실히 다른 행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중일만 북한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이 힘의 재균형 속에서 국가들은 새로운 전략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과연 수정주의적인 국가가 될 것이냐, 스테이터스 코 파워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 논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늘 어사인을 할 때 중국이 리비저니스트 파워냐 스테이터스 코 파워냐라는 걸 한번 논의를 해봐라 라는 숙제를 많이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학의 이론의 기본 방향은 그 어느 쪽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의 지도부나 학자들은 우리는 미국의 질서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물론 수정할 생각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표된 소위 말하는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데에서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자국을 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대외에 공표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발전도상국이 아니다. 중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 결코 옛날처럼 전통적인 틀에 묵혀있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도 이젠 대국이다 라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가져왔던 대국 관계하고는 저는 다른 신형 대국 관계를 추구하겠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아까 국제적인 도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소련 같은 나라가 되지는 않겠다. 이념적인 고집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미국하고 대결하는 나라가 돼서 서로 경쟁만 하고 대립만 하는 국가를 추구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 같은 나라도 되지 않겠다. 일본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일부에 불과하고 미국의 질서에 완전히 추종하고 있는 수동적인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로 편입돼서 살지도 않겠다. 또 하나의 예는 영국처럼 살지도 않겠다. 미국과 완전히 손을 짝짝꿍으로 맞춰가지고 국제 질서를 공동 운영하는 국가로 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신형 대국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직접 도전하지 않겠다. 싸울 생각도 없다. 충분히 협력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주권과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미국도 그것을 충분히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신형 대국 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형 대국 관계는 이 지역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국제사회 전반에 있어서는 중국이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거나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지만, 제가 관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중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gradual modifier를 추구한다. 점진적으로 자기가 이 지역에 있는 질서를 조금씩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보면 됩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센카쿠 분쟁, 다이오다죠. 남진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 동진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 이 부분들이 중국이 특별히 무슨 야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 질서를
뒤집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이익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타임 도메인, 해양 부분에 있어서가 가장 주목되고 있는 그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큰 논쟁거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박사학위 논문이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왔고 앞으로도 많은 박사학위 논문이 이것이 중국이 추구하는 것이 수정주의냐, 부분적인 수정주의냐, 아니면 기존 질서의 방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박사학위 논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굉장히 지금까지의 중국보다는 지역에서 공세적으로 비춰지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손이 묶여있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평화 헌법에 의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국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들도 보통 국가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국가라고 하는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에 걸프전에 일본이 130억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다국적군에게 제공하고 나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지 못하고 나서 프러스트레이션을 굉장히 좌절이 돼서 일본도 자기들의 경제력에 부응하는 군사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국가의 기본적인 논지였었습니다. 그 보통 국가의 논지가 최근에 와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특히 중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면 이거 다시 제국주의로 귀환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전후의 그 국제 질서에 참여하면서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국제사회하고 타협한 평화헌법이라는 틀이죠. 평화헌법이라는 틀은 아시다시피 왜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느냐? 헌법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헌법의 구조는 뭡니까?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전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화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쭉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러한 평화국가로서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일본 내에서는 좌절의 한 근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하는 걸 왜 우리는 못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일 동맹입니다. 자기들이 전전의 일본과 같이 군사적인 대국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로 살지 않겠다. 자기들은 경무장만하고 라이트 아마먼트, 그러니까 지역의 힘의 공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기반적인 방위력만 가지고 본격적인 일본의 안보나 지역 방위는 미국한테 의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일본의 대외 정책의 근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근간이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뀌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의 부상, 힘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2010년부터 그 불거지기 시작한 센카쿠 다이오다의 이 갈등 관계 때문에 그런 생각을 깊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문제는 일본이 일으킨 문제다. 일본이 그 섬을 국유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결국은 현상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영유권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영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으로 인정해라. 이것이 중국의 요구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일본의 이해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이해는 2010년 9월 7일에 일어났던 센카쿠의 중국의 어선이 어부들이 14명의 어부가 탄
그 선박이 접근했던 것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연을 넘어서는 것이다. 왜냐? 14명이 탄 그 어선이 센카쿠에 상륙을 하려다가 일본의 순시선이 계속 막아내니까 그 어선이 그대로 일본의 그 해양 경비정에 부딪혀가지고 이만하게 큰 구멍이 났습니다. 목선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어선, 중국의 어선이 들여받았는데 철제로 만들어진 호위함이 뻥 구멍이 뚫릴 정도의 상황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중국이 예전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이 자기들이 현실 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타나는 많은 움직임들은 중국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누차 센카쿠가 미일 동맹의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국한테 어필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경을 방문했을 때 센카쿠가 미일 조약의 적용의 대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추구라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그 시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려고 그런다. 자기들의 족쇄를 풀고 드디어 화장 밑에 숨겨진 본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논리가 한국과 중국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은 그걸 왜 추구하느냐?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3국에 의해서 자기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제3국의 공격을 자신의 공격으로 간주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유엔 헌장에도 보장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소 강화조약 전부 다 보장된 권리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집단적 자유권은 보유는 하고 있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행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바꾸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가거기 결정에서는 바꿨습니다. 뭘 하고 싶은 거냐? 미국이 전체적으로 시큐리티 커미트먼트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아시아 태평양을 지키려면 일본이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일방적인 미국에 의한 일본의 보호보다는 미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의 방위 태세들을 갖다 점점 더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2년, 우리는 한국과 중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논리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논리입니다. 저는 군사 대국화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일본도 이미 군사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더 대국하면 어쩌자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만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2002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방위비를 삭감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의 24% 정도가 65세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고령화 사회죠. 우리나라가 한 13.1%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일본의 인구의 4명 중에 1명은 고령화 인구라는 거죠. 고령화 인구 사회가 되면은 좋게 말하면 이게 장수 사회가 되는 거죠. 장수 사회가 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사회복지 비용, 그 중에서도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노인들은 병원에서 가까운 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대부분 공적으로 국가가 보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보장 비용이 점점 늘어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서도 이 사회복지 비용의 부담은 급속하게 늘어날 거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정책을 바꾸긴 했지만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수하게 되면 한 사람이 지탱해야 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납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보장 비용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방위비를 계속 줄여오다가 2012년부터 다시 방위비를 증액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그러나 급격하게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자위대의 그 인건비를 늘려가지고 지금 있는 자위대가 이탈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위대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비도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양 경계 활동, 잠수함 PC-3와 같은 해양 경계에 관련되는 장비들을 구입을 하고 있고, 많은 자위대 병력들을 남서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옛날에 냉전 시대에는 상당한 병력을 홋카이도에 맨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탱크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 소련이 육상을 통해서 바다를 넘어서 북해도로부터 쳐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상정한 전략이었었는데, 지금은 남서쪽, 바꿔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일본에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방어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방어 태세의 기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본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헌법과 다른 법 질서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던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서 자기들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디펜드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해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다리 걸치기죠. 중국의 일방적으로 갈 수도 없고 일본의 일방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양국하고의 기본적인 관계를 좋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 지리적인 숙명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중국하고의 협력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의 25% 정도가 거의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북한 문제를 갖다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불가결합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것을 한중이 협력을 해서 자제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내지는 전면전의 위험입니다. 중국도 이 지역에서의 그 전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전쟁 방지와 도발의 관리를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비핵화의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들보다도 에너지와 식량의 7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저는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핵무기의 버튼을 눌렀을 때 중국으로 향하지 말라는 보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설마!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은 지역의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할 때는 국경을 접한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북한의 침략이나 전면전에 대비해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불가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안보 면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미일 동맹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한국은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가지고 북한에 맞서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이지만 우리한테는 유엔 사령부가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왜 필요하냐? 바로 유엔이라고 하는 유엔 사령부의 엄브렐라 속에서 일본 내에 존재하는 7개의 유엔 기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유사 상태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코스카 해군기지, 나가사키 사세보 해군기지, 카데나 공군기지, 미사와 공군기지, 이와쿠니 공군기지, 이런 기지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북한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imminent and present danger가 있는 한에서는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보면은 왜 한미일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해서 한미동맹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국이 해칭 스트래티지를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더 부연을 하면은, 중국은 굉장히 공세적인 그 외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동남아에 굉장히 아주 그 급속하고 큰 양적인 면에서도 크게 동남아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쭉 돌면서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시에서 있는 쿤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라인은 미얀마로 뻗어나가고, 또 하나는 태국으로 뻗어나가고, 또 하나는 이 베트남으로 뻗어나가는 삼중의 이 삼지창 같은 지역 투입 전략을 저는 중국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적극적인 동남아에 대한 진출뿐만 아니고 아시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비저니스트 로스가 아니고 그래듀얼 모디파이어, 점진적인 보완 수정을 하려는 거죠. ADB에 대항하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ARP에 대항해서 대항한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지금 미국이 설정한 그 방공식별구역에 대항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갖다 만들려고 하든지, 이러한 시도들은 이제 중국이 자국의 스킴에 의해서 이 지역의 질서를 갖다가 조금씩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반영이 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내에서 조금씩 소위 차이니즈 모델, 우리 이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얘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차이니즈 모델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어떻게 공자학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차이니즈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세계에 내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의 모습이고, 일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역의 질서를 또 일본을 중심으로 지켜왔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밀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일본의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 아주 강합니다. 아베 수상이 추구하는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캐치프레이즈는 강한 일본을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슈요이 니홍어 도리모토스, 이것이 아베가 추구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그건 뭐냐? 중국한테 뒤로 밀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의 CSIS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 사람 아베 총리는 연설 제목을 Japan is back and I am back. 왜냐하면 총리를 2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그 아베 총리는 절대로 일본이 이류 국가가 아니고 이류 국가로 만들지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그 Japan is back이라는 연설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베의 외교적인 행동을 쭉 보면은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 에워싸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동남아입니다. 동남아의 국가들을 보면은 작년 2013년만 중심으로 보면은 아베가 아세안 10개국을 전부 순방을 했습니다.
전부 순방을 하고 작년 12월에는 아세안 10개국의 순회들을 다 모아서 동경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분쟁을 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국가에는 해양순 시설이 제대로 된 게 2척밖에 없는데 일본에서 내가 10척 그냥 주겠으니까 하는 이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베 수상과 일본 외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쫙 그림으로 보면은 동남아, 그다음 위에 몽골, 러시아, 그리고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터키 이렇게 어느 나라들이냐? 중국을 연해 있는 국가들 쭉 돌아다니면서 외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일본이 그러면은 중국의 봉쇄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 봉쇄할 능력이 없습니다. 군사적인 컨테인먼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외교적인 밸런스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일본의 우호 국가에서 중국의 우호 국가로 넘어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향이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점점 해양의 도메인, 해양 세력에서 해양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것을 보면서 아베는 소위 다이아몬드 세큐리티 링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그 4개국의 민주국가 민주 해양 국가의 연합을 만들어서 중국이 힘을 사용해서 해양 질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해외에서 하고 있는 강연을 대부분을 보면은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사용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세력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국제법 질서가 존중이 되는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혹시라도 중국이 힘을 사용해서 지역의 해양 질서를 바꾼다고 한다면은 해양 국가인 일본으로서는 자발적인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반도에 집중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에서 이건 조금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현 지도부들은 페닌슐라 퀘스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대박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마치 금방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의 이론도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금방 올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통일 대박론이 하나의 축을 이룬다면, 또 하나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신뢰 외교와 소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낸 외교 구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질서 전체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들이 상당한 불신과 오해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중국을 바라보는, 특히 일본의 시각은 이거는 중국이 미들 킹덤을 부활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중화로서의 질서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중의 세 국가가 전부 다 자기는 피해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가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중국도 결국은 일본과 서구 열강의 피해자였다. 자기들이 강한 중화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본인들도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부에서 역사를 중심으로 한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중국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야 되겠고, 중국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Chinese Dream,
중국어라는 거를 갖다 다시 중국의 꿈을 다시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충분히 향유하면서 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기존의 질서를 완벽하게 뒤집을 수도 없는, 뒤집으면 오히려 자기도 손해를 보는 그러한 구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중국의 프라이드를 살리면서 어떻게 중국 나름대로의 꿈을 키워갈 거냐,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최근의 보통국가 움직임을 보면서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바라보는 일본은 군국주의의 부활이 아니냐, 결국은 전전의 일본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욕망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극단적인 시각의 하나인데, 이 시각은 일본의 일부 우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자기들은 정정당당한 전쟁을 했는데 미국한테 아쉽게도 패해서 우리가 가해자로 낙점이 찍혔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원폭의 피해자다. 그리고 우리도 열강의 피해를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미국에 속박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고 좀 자율성을 가지는 보통 국가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본의 우익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딜레마는 일본은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찾고 가려고 하는 그 독립적인 움직임과 국제 질서에서 살아가는 일본의 모습은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특히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일본 얘기만 나오면은 발끈하고 일단 머리띠에 하나 둘러매고 데모부터 해야 되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한테는 절대로 스포츠 게임에 몰라도 일본한테는 절대 질 수 없다. 복싱을 해도 축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절대 지면 안 된다. 이건 바꿔 말하면은 피해자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프라이드로 다시 변형되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일본한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상으로 한국하고 일본의 국교 정상을 이루어내면서 일본의 선진적인 자본과 기술을 다 받아들여서 한국을 발전시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근대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었고 수출입국을 해서 국제적인 통상국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크게 숭상하고 국민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지금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1000만을 이미 돌파할 정도의 인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순신을 가장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정치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뭐냐? 문물은 받아들이지만 절대로 정신은 잃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일본을 깨부신 역사적인 전통이 있다. 한국민의 프라이드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충무공을 영웅시로 만드는 하나의 근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국도 피해자 의식을 가지면서 프라이드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에 한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서 이거 시진핑 주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5번이나 만나는데 우리 아베 총리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나고 안 만나는 건 둘째치고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 한국말로 인사말을 건넸는데 대꾸도 안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아주 격앙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중국으로 한국이 경사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들이 특히 일본 내에서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얘들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국으로 경사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오해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한국한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협력을 하는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경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의 밸런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라고 하는 한국의 직접적인 도전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미국하고의 동맹관계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역시 고민, 외교적인 도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여기 살고 있는 한중일이라는 세 나라가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는 앞으로도 발전하고 싶고 지금은 프라이드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있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그 꿈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이 지금 본인 국가들이 몸을 담고 있는 국제 질서하고는 약간의 간극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도전일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너무 많이 추구하게 되면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은 중국의 꿈을 강하게 꾸기 위해서 강한 중국으로서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라도 외부의 세력에 있어서 호전적이거나 굉장히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의도하지 않게 카운터베일링 코올리션을 만들게 됩니다. 중국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우리가 이것을 연합해서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동남아 국가들에서 몇몇 국가들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미국하고의 군사협력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베트남이 미군한테 해군항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도 해군항을 하나 더 놓으면서 미 해군의 그 정비 능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절대로 적으로 돌리려는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때는 의도하지 않게 카운터베일링 코올리션이 만들어질 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자기들을 강한 일본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서, 강한 일본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일본이 그 프라이드를 가진 국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나 우익들은 일본이 옛날에 잘못한 것들을 다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전쟁의 침략이라는 것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고노다마를 갖다가 계승한다 그러면서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만약에 예전의 잘못을 다 인정하면은 어떻게 일본이 프라이드가 있는 나라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된 건 조금씩 덮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약간 그 비뚤어진 역사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 수정주의의 실체입니다. 저는 일본이 역사 수정주의를 통해서 전전의 일본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일 동맹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인 다원주의 국가이고 여러 가지 장치를 봤을 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역사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역사 인식을 공유한 국가들 사이에 일본에 대해서 소프트 밸런싱을 하는 거죠. 군사적인 견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은 동조할 수가 없다. 아마 한국하고 중국이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가장 버텀 라인은 역사 인식의 공유일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반성해야 될 국가인데, 반성은커녕 피해자들한테 점점 상처를 돋구게 하는 얘기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인식할 수 없다.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학교에 와서 강연할 때도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한중이 공동으로 대처한 그걸 살려서 일본의 공동 대처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일본이 히스토리 리비전에 역사 수정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형태가 일어나고, 이 부분은 단지 한국이나 중국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올해도 몇 번을 워싱턴을 다녀왔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일본 전문가인데 일본 전문가인 저를 일본의 워싱턴에서 부르기 시작하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한일 관계가 나쁠 때입니다.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에 워싱턴을 제일 많이 갔습니다. 작년, 올해 계속 워싱턴에 와서 얘기를 해달라. 왜 얘기를 해달라니?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갔느냐? 회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앞으로 한일이 같이 갈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미국도
적어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일본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자기들의 프라이드만을 생각해서 앞으로 쭉쭉 나가려고 그러면은 자기도 원치 않게 자기에 대항하는 전선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일본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양다리 걸치기에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양다리 걸치기를 잘못하면은 어느 곳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일이 같이 가다가 오케이 일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포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서는 또 중국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한테도 신뢰 못 받고 중국한테도 신뢰 못 받고 미국한테도 의심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추구하는 해칭 스트래티지도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들의 모순점, 자충수가 오히려 거꾸로 보면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에 추구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 과연 그럼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일본과 협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하고 일본이 이렇게까지 갈등 관계를 가지 않도록 한국이 그 대화의 촉진자, 그다음에 입장을 서로 솔직하게 넘겨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의 호스트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지만, 그러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중국을 끌어안고서 한중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통일 대박이 오려면은 대박을 향해 가지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외교 현상을 보면은 한 번도 개런티 보증을 확신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 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제가 한국 외교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측면이 그겁니다. 미중 관계는 아까도 신형 대국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협력적입니다. 싸울 의향이 없습니다. 서로를 무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중 경제 전략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대화의 그 여지도 넓혀가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으로 컨테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주장하는 태평양이 워낙 넓으니까 둘이 함께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발상은 아마 미국 해군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중 관계가 너무 아주 협력적으로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외교를 펼칠 때에는 숨겨져 있는 대결의 모습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지금의 한국 외교를 보면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계속 으르렁거리며 살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굉장히 대결적인 표면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중일 간의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보다 먼저 개최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후쿠다 전 일본 총리가 북경을 7월에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얼마 전에 ARF에서 일중 외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11개월 만에 ARF에서 열렸지만은
사실상으로 역사의 인식에 대한 비판, 상계의 보도에 대한 비난으로 그쳤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중국 친구들, 일본 친구들, 미국 친구들한테 전부 다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한중 정상회담은 11월 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한일 회담은 못 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은 끝까지 싸울 거다, 대결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외교는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국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립 관계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 동맹은 튼튼하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공공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는 점이 있는데, 역사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옹호해주는 인상을 주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나 다른 이슈를 보면은 한국이 과거사에 너무 사로잡혀서 일본하고 대화도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지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미 관계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 그거는 꾸준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일순간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일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문제도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아이솔레이션의 기본 정책을 아직 버리질 않았습니다. 점진적인 대화 노력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갖다 안정화시키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대화로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Non-strategic patience입니다. 그냥 상대가 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보고서 기다리겠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을 당하고 있는 북한은 갈 데가 없을 거다. 결국은 북한이 아무 데도 가지 못하면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국제사회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금방 나올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읽고 일본과의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10월이 되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북한에 납치되거나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수십여 명이 있다. 일본의 지도자가 와서 이들을 데려간다 한다면은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두세 달 내에 나올 겁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은 일본의 지도자는 굉장히 북한을 방문해서 그들을 데리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길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일 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북일 간에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가 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뭐 하는 거냐 하는 논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그 나라는 지정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페닌슐라 퀘스천, 우리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지역 전체를 보는 눈을 아직도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세계 전략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느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 전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안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펼쳐서 지역과 국제 문제를 보는 시야를 빨리빨리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외교적인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뭐 한반도 문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 나라들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중국하고의 우호 관계를 깊혀가야 되지만 절대로 일본한테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밸런서가 되기보다는 밸런스드 디플로머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균형자가 돼서 일본 쪽에 붙었다가 중국 쪽에 붙었다가 그러면서 다른 쪽을 비난하는데 앞장서기보다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균형 있는 관계를 가져가느냐, 또 그 한반도 전체가, 이 동아시아 전체가 협력적인 구도로 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아이디어를 한국이 내야 됩니다. 또 한국이 내면 다른 나라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그렇게 위협을 주는 군사적인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재도 경험해봤고 빈곤도 경험해봤고 군사적으로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된 적도 있고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도 돼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러한 역량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를 개선하고 레버리지를 가지지 않으면은 다른 어느 나라도 북한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컨테인을 계속 해야 되고 이 군사적인 유사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북한을 어떻게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콩게이지먼트라는 용어는 미국의 식자들이 중국을 다룰 때 콩게이지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북한을 다룰 때 한국의 정책이 콩게이지먼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살아가면서 우리 지역의 전체 틀을 가지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늘 뼈저리게 고민을 하고 그걸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키워가야만이 한국이 절대로 바깥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평가를 받는 국가로, 그러한 중견국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